예, 김철입니다. 제3강 두 번째 6원리, 7원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원리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독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독점은 영어로 모노폴리입니다. 미국에서 팔린 게임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리 치면은 그 게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 경제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모든 것을 한 기업이 가져가는 모노폴리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영어로 된 걸 보면은 an organization or group that has complete control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especially an area of business so that others have no share. 다른 사람은 그것이 없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독점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이런 상태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왜 좋아할까요?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윤 극대화하는데 독점이 왜 유리한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의 반대는 경쟁, compete, competition 이런 개념이 있는데,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은 뭐냐?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is trying to win something or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else.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거나 좀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A 학점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그렇죠? 스포츠가 가장 치열한 경쟁터죠.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기업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이익이 나면 옆에 사람이 와서 바로 치고 나서 그 경쟁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벗어난 독점적인 상태를 가길 원합니다. 그 독점이 부정한 독점이 있고 착한 독점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아닌 독점의 상태 중에 자연 독점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에 나오는데, 이거는 natural monopoly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노폴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까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그 당시에 돈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전기,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줄을 깔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정부도 돈이 없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전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전국의 독점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 시기, 그 상황에 따라서는 독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공급자를 통한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전문 개념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 비용이 체감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두 명이 와서 경쟁할 수가 없고 한 기업이 그 모든 산업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 때 좀 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에는 좋은 독점이 있고 나쁜 독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독점하면 나쁜 독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좋은 독점도 있습니다. 좋은 독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패턴트라고 하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약을 사실은 만든 다음에 원심분리에 돌려보면 성분명이 자세하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최초의 신약을 만들 때는 한 1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분해해서 만드는 데는 100억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신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기다리고 그 약을 만든 사람 걸 그걸 카피라고도 하고, 제네릭, 일반 의약품이라고도 하는데, 제네릭이나 카피를 만들려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그동안은 다 그런 신약이 아니라 제네릭만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다 리베이트라고 그랬죠. 의사들한테 좀 술 대접하고 그 대가로 그 물건들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세상에서는 신약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약이 만들어지려면 그 신약을 처음 개발한 사람에게 20년 특허권을 줘서 20년 동안 그 신약 개발에 투입한 연구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허 제도고 우리 사회에, 국가에,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독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 이거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면 특허 제도의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한번 특허 효력은 출원일로부터 20일, 실용신앙권은 10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그 발명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독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나쁜 독점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식당이 딱 하나만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밥을 맛있게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밥을 먹게 되죠. 결국은 소비자들,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독점 때문에. 경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서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점은 사회적으로 나쁜 측면이 있다. 이걸 분석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미시경제학을 자세히 배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원래 A점에서, 요 스몰 A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독점이 이루어지게면은 독점자는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요 QPC에서 요 빨간 QPC로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 세모만큼 사회적 미안합니다.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deadweight welfare loss, 자중 손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은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면 이런 개념. 그래서 결국은 독점이, 모노폴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손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개념이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바다죠. 블루오션의 반대는 레드오션, 피 터지게 싸워서 선열이 낭자한 바다를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블루오션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블루오션을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전을 해야 되고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업이 하는 것이 특허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년 전에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나와서 15년 전이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다행히 이 책을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김위찬이라는 사람이 함께 써서 저도 뭐 보람을 느꼈는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진대재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읽어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함께 읽었던 책이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한 곳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오버슈팅, 완전히 새로운 세계, 블루오션에 가서 돈을 벌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혁신, 슈임페터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독점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독점을 하게 되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독점력을 가지고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가격을 매겨서 그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적게 필요한 사람은 낮은 가격, 이걸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점이 합법적이면은 특허권을 통해서 좋은 독점이라 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카르텔을 만드는 거나 또는 뭐 다른 짜고 친다고 그러죠. 짬짬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전매 특허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큰 전국에 깔아야 되는 이런 네트워크 산업인 경우에는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은 특허와 같은 것들은, 특허권과 같은 것들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사회 전체에 후생이 손실하는, 그래서 후생이 손실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점화되는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유업체가 카르텔을 맺어서 석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기업가들이야 쉽게 돈을 버니까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면 훨씬 싼 가격에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카르텔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높아지는, 그래서 국민이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독일에서 온 말인데 우리나라는 짬짬이란 말로도 쓰이고 담합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을 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유 회사들 간에 카르텔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밀가루 회사들, 이렇게 서너 개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감시한다. 그래서 세종시에 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경쟁시장의 핵심은 시장 가격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자율적인 교환이 가격을 매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 경쟁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시장의 키 컨셉은 시장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장 가격을 매개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 사이에 알아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시장 가격이고,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하고,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가야 될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시그널, 사인 또는 신호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이익을 보고, 생산자는 생산자 잉여라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회적 잉여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시장경제주의자, 이러한 이론을 시장경제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효용 극대화. 어떻게든 동일한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을 사고, 동일한 제품이면 더 싼 것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내 마음속에 만족,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자는 본질적으로 이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 대신에 AI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 두면 노동조합 만들고 귀찮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업가의 이런 본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의 기업의 행동 양식을 대표하는 말이 profit maximization, 이윤 극대화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로서 정부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정부는 여기서 나오는 welfare maximize, 공익, public interest maximization이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공경제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재정학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심판의 역할, 반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깡패 짓을 하는 인간들, 독점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을 경찰로서, 심판으로서 그렇게 징계하는, 징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도 참여자로서, 시장 참여자로, 생산자로서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재정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공공재, 외부 효과, 뭐 이런 시장 실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 효율적일까요? 혼자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서로 바꿔먹는 것이 왜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서로 바꿔먹으면 소비자는 요 삼각형만큼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또 생산자는 이만큼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이만큼 바꿔먹지 않을 때보다 시장에서 바꿔먹음으로 인해서 사회 안에 이만큼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자원 배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학자들이 찾아낸 것 중에. 그래서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나타나도록 조절해주는 시장 가격의 역할을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느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invisible hand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유명한 저작 두 개가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과 또 하나는 국부론. 우리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많이 알고 있지만, 국부론보다 한 15년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여튼 두 개의 작품 속에서 3번 정도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드러나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운행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착한 마음으로 서로 시장 경제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필요한 것들은 시장에서 바꿔먹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원리를 작동하게 만드는 힘,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인비지블 핸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영국 사회였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 3강을 마치면서 말씀드린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도덕 감정론의 의미를 한번 영어로 살펴보면, They are led by an invisible hand. 이 invisible hand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y of life.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when providence divided us among a few lordly masters. 이 providence라는 대문자로 썼잖아요. 이거는 공급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서적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영문학의 작품에서 the provider 또는 providence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God,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던 것과 같이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이 밑에 나오는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에 나오는 이 인간 마음속에 이익은 추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에 맞게 열심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켈빈 사상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증명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직업 소명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잘 벌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아담 스미스도 칼빈보다 그런 관점에서, 칼빈과 같은 관점에서 이런 인비지블 핸드를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심층적인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인 뭐 사회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3강을 마칩니다. 좀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 이제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시간이 더 많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을 하시고, 또 뭐 여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응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